안녕하세요. 인생대학 저희공동체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틀렸을 때 느낀 기쁨이고 수업 내용은 다시 생각하기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먼저 송정숙님의 가을은 홀로 아름답지 않다 라는 제목의 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을은 일상적인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준다. 거리를 걷고 싶고 창가에서 차를 마시고 싶고 떠나고 싶고 잊혀졌던 사람이 그립다. 가을은 일상적인 하루를 멋지게 만들어준다. 책 한 권이라도 읽어야 될 것 같고 미웠던 마음도 사라지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고 곁에 누군가 두고 싶다. 가을은 그렇게 홀로 아름답지 않고 모두를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네. 고린도서 1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로마서 8장 5절에 죽지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네, 오늘 강의는 애덤 그랜트의 Think Again이란 책을 살펴봄으로써 이 책이 주는 메시지에 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이트 시야말란이란 영화 감독은 이 책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의 믿음을 다시 살펴보겠다는 겸손함과 호기심이 있으면 언제든 스스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상가나 성취자들은 자기가 가진 전문성과 경험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평생 학습의 자세를 버리지 않았던 데 있습니다. 네. 이 책에 관한 평을 그렇게 썼습니다. 1949년 8월 어느 뜨거운 날 오후 미국 몬태나주 맨굴치라는 산에 하루 전 번개불로 인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5명의 최정예 산림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위해 투입됐어요. 협곡 너머에 불길이 시야에 들어왔고 대원들은 미주리 강을 향해 경사면을 내려갔습니다. 이들의 계획은 불길이 다가오는 곳 주변의 흙을 뒤집어 방아선을 만들어 불길을 가둔 다음에 수풀이 많지 않은 지역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400m쯤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대장이던 와그너 도지는 언제 바람이 바뀌었는지 불길이 협곡을 넘어서 자기들을 향해 맹렬하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화염이 일렁거리는 높이는 무려 9m나 되었죠. 오후 5시 45분 불길을 가두겠다는 계획은 이미 불가능했습니다. 도지는 작전을 바꾸었죠. 싸울 때가 아니라 도망가야 할 때였습니다. 재빠르게 판단을 내린 도지는 대원들에게 경사면을 다시 올라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대원들은 가파른 언덕을 빠르게 올라가야 했습니다. 풀은 무릎 높이까지 살아있었고 게다가 바위가 많은 지형이라 이동이 쉽지 않았죠. 대원들이 8분 동안 그렇게 허겁지겁 후퇴한 거리는 약 450m였고 이제 능선까지는 채 200m도 남지 않았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얼추 안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불길은 빠른 속도로 그들을 따라붙고 있었죠. 그 순간에 도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아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걸음을 멈추고 승향을 꺼내서 불을 붙인 뒤 승향불을 풀밭에 던졌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불길이 뒤에서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달려오는데 자기들 앞에 또 다른 불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도지가 두 팔을 흔들어대면서 자기 쪽으로 오라고 소리쳤지만 대원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정상을 향해 필사적으로 계속 올라갔습니다. 대원들이 도지의 시도가 생존 전략이었음을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의 생존 전략은 자기 앞에 있는 풀을 태워버림으로써 불길의 강도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안전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도지는 물통에 물로 손석을 적셔서 입을 막은 다음에 재만 남은 그 공간에 납작 엎드려 15분을 버텼습니다. 성난 불길이 그를 지나쳐서 산 정상으로 타고 올라갈 때 그는 지면 가까이에 있는 산수를 의지해서 가까스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대원 12명이 화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대원 3사람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우선 강인한 신체를 들 수 있습니다. 도지 외의 다른 2 대원은 강인한 신체 덕분에 불길의 추격을 가까스로 따돌리고 불길보다 먼저 능선에 다다랐기에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럼 도지는요? 그는 강인한 정신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정신적인 강인함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지능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복잡한 문제를 그만큼 잘 풀 수 있고 같은 문제라도 더 빨리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납게 요동치는 격변의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지능보다 더 중요할 수 있는 인지 기술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시 생각하기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막 객관식 시험을 치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선택한 답들 가운데 하나가 미심쩍어요. 다행히 아직 약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 여러분은 최초의 직감을 믿고 답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답을 바꾸겠습니까? 약 4분의 3에 해당하는 학생이 답을 고치면 틀릴 거라고 확신한답니다. 교육업체 카플라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한 적이 있어요. 일단 답을 선택한 뒤에 그 답을 고치려고 마음먹는다면 특히 조심해야 한다. 경험적으로 보자면 답을 고치는 학생들 가운데 많은 수가 정답을 버리고 오답을 선택한다. 이렇게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3명이 33개의 관련 논문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는데 모든 논문에서 답이 바뀐 경우 가운데 다수가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뀌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최초 직감의 오류라고 부릅니다. 한 연구에서 심리학자들이 일리노이 주립대학교의 학생 1,500여 명의 시험 결과를 살펴보았더니 답을 바꾼 경우 가운데 4분의 1만 정답에서 오답으로 바뀌었고 오답에서 정답으로 바뀐 경우는 절반이나 되었습니다. 물론 바꾼 답이 더 나은 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답일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대개의 학생들은 한번 결정한 답을 다른 답으로 바꾸기를 무척 꺼려서 자기 판단을 철저히 확신할 때만 답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최근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은 점수가 높아지는 이유는 답을 바꾼 결과라기보다 답을 바꿀지 말지 한 번 더 생각해 본 덕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번 결정한 답을 다시 생각하는 것만 망설이는 게 아니라 다시 생각하는 것 자체를 망설입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게 무작위로 최초 직감의 오류라는 개념을 가르쳤습니다. 이어서 그 학생들에게 마음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2차례 시험을 치게 했지만 한 번 결정한 답을 고치려 하지 않는 성향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인지적 게으름 때문입니다. 몇몇 심리학자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정신적 구두쇠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걸 붙잡고 어렵게 찔찔매기보다는 기존의 의견이나 생각에 안주하는 손쉬운 쪽을 자주 선택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생각하려는 의지를 가로막는 한층 깊은 차원의 저항이 사람의 심리에 존재한답니다.
자신이 깊이 신봉하는 어떤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것이랍니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의심할 때는 자기 한 부분을 잃어버린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람들은 보통 자동적인 반응, 즉 익히 학습된 반응을 보이죠. 만일 우리가 산림소방대원이라면 우리가 학습한 반응은 불을 끄는 것이지 또 다른 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목숨을 구하려고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익히 학습한 반응은 불에서 최대한 멀리 달아나는 것이지 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조건에서라면 그런 본능, 즉 불 끄기와 달아나기가 목숨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장 도지가 맹굴치 산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두 개의 반응을 재빠르게 억누르고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방 관련 전문가가 평생을 바쳐서 산불 진화 및 안전 대책을 연구했지만 불길이 닥쳐올 때 맞불을 놓으면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와 자기가 알고 있던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기술과 관련된 능력이 부족했다고 봐야죠. 사람들에게 도지의 이 대비책을 얘기해주면 그들은 보통 도지가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놀라운 지략을 발휘했다는 사실에 감탄하면서 천재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내 자신에 대한 낙담으로 이어지죠. 자기처럼 평범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다시 생각하기는 대부분 특별한 기술이나 천재성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맨굴치 화재에서 대원들은 또 다른 다시 생각하기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대장 도지는 처음에 불길을 피해서 능선을 향해 도망치기로 하고 발길을 돌릴 때 대원들에게 무거운 짐을 버리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도 대원들은 도끼, 톱, 삽 등을 챙긴 9kg가량의 가방을 여전히 짊어진 채로 능선을 향해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8분 동안이나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서 필사적으로 도망쳐야 한다면 우선 무거운 짐을 버려서 발걸음을 조금이라도 가볍게 하는 것이 우선임은 누가 봐도 명백합니다. 그러나 소방대원에게 화재 진압 장비는 임무 수행의 필수 도구이기에 장비를 잘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훈련 과정이나 경험에서 그들의 머리에 깊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만일 대원들이 무거운 장비를 일찍 포기했더라면 그들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커지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중에 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지만 장비와 백팩을 버리고 이동했다면 그 대원들은 15% 내지 20% 더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미국 삼림국도 공식적으로 소방대원들이 백팩과 장비를 버리고 이동했다면 불길을 피해서 능선까지 무사히 다다랐을 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장비를 버리면 살아남을 수도 있는데 왜 산림소방대원이 자기 장비에 집착할까요? 소방대원이 자기 장비를 버린다는 것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자기 정체성의 한 부분을 포기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비는 흔히 소방대원의 상징과도 같은 물건입니다. 소방대원으로서는 자기 장비를 버린다는 것이 존재론적인 위기인 것이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내려야 하는 이런 결정에 따라서 죽느냐 사느냐가 갈리는 일은 사실 되게 드뭅니다. 그러나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정을 새삼스럽게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일은 일상 속에서 많이 일어나죠. 어쩌면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이 책 Think Again의 메시지는 이제 더는 도움이 되지 않는 지식은 버리자는 것과 일관성보다는 유연성에 초점을 맞추자는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후회를 보다 적게 하는 지름길이라고요.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도구들 가운데 어떤 것, 그리고 자기 정체성의 가장 소중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을 버릴 시점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라고 덧붙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향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가진 지식과 전문성의 긍지를 느끼죠.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의견을 고수하는 데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사는 지금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는 생각하는 데 보내는 시간만큼이나 많은 시간을 다시 생각하기에 써야 합니다. 심리학자 필립 테틀러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특이한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할 때 흔히 새 직업인의 사고방식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이죠. 그 새 직업은 전도사, 검사, 정치인입니다. 이거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성스럽게 여기는 믿음이 위험해질 때 자기의 이상을 보호하고 드높이기 위해 전도사가 되어 설교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논리에서 오류를 발견하면 검사가 되어 상대방이 틀렸고 자기가 옳음을 입증하는 논거를 줄줄이 늘어놓습니다. 그러다가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야 할 때는 재빠르게 정치인으로 변신해서 지역 구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대국민 연설이나 언론 플레이 혹은 로비를 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자기가 옳다고 슬퍼하고 상대방이 틀렸다고 조목조목 따지며 다른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정치 공작을 하는데 너무 몰두한 나머지 자기의 의견이 과연 자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옳은지 다시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반면 과학자에게 다시 생각하기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과학자는 자기가 이해하는 범위의 한계를 끊임없이 인식해야 하는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는 사람들이죠. 또한 과학자라면 자기가 아는 것을 당연히 의심해야 하고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야 하며 새로운 데이터를 확보할 때마다 그것을 근거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견해를 계속 수정, 보완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학자가 된다는 것은 단지 직업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마음가짐의 틀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설파하고 허점을 따지고 정치 공작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의 문제입니다. 진실을 찾으려 할 때 우리는 과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험을 해서 가설을 테스트하고 지식을 발견해야 합니다. 과학이 아닌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도 과학자처럼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보다 더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유럽의 연구자들 4사람이 기술, 소매 유통, 가구, 식품, 보건, 레저, 기계 등의 분야를 망라해서 100명이 넘는 이탈리아 신생기업 창업자를 대상으로 대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넉 달에 걸친 기업가 정신 훈련 프로그램 과정에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과학적 사고 집단에는 과학자의 시각으로 자기 회사를 바라보도록 끊임없이 권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통계 집단에 속했던 다른 기업과의 회사들은 평균 $30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을 기록한 반면 과학적 사고 집단에 속했던 기업과의 회사들은 평균 $12,000가 넘는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통계 집단에 속한 다른 기업가들은 자신이 애초에 설정했던 전략과 제품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내렸던 결정의 장점을 설교하고 대안이 될 수도 있는 선택의 약점을 따지며 자신이 기존에 설정한 방향에 손을 들어주는 좋은 자들에게 박수를 쳐주었죠. 반면에 과학자처럼 생각하라고 배운 기업가들은 3번 이상 결정을 바꾸었습니다. 자신이 세웠던 가설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할 때는
기존의 사업 모델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점으로 받아들였던 거죠. 이 결과와 관련된 사실은 우리는 보통 위대한 기업가와 지도자가 강인한 사고방식과 분명한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찬양한다는 점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단호하고 확고한 신임의 화신이며 모범적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업의 이사들을 놓고 토너먼트 경쟁을 지켜보면 실제로 최고의 전략가는 단호하고 확고한 사람이 아니라 느리고 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조심스러운 과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마음을 바꿀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뜸을 들이고 시간을 들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자기 마음을 바꿀 동기가 부족한 사람은 다시 생각할 많은 경우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일수록 고정관념에 빠져들 가능성이 더 높답니다. 그들은 대상의 패턴을 보다 빠르게 인지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근 여러 실험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은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믿음을 수정, 보완하는 데는 그만큼 더 애를 먹는다는 겁니다. 심리학에서 이런 패턴을 주도하는 편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만 바라보는 확정 편향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는 소망 편향입니다. 이 두 개의 편향은 사람들의 지능 활동을 가로막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을 일그러뜨려 진리에 저항하게 만드는 무기로 만듭니다. 심리학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저명한 과학자들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다른 동료들과 구별되는 차이점은 인지의 유연성, 즉 상황이 요구하는 데 따라서 하나의 극단에서 또 다른 극단으로 기꺼이 의견을 바꿀 수 있는 태도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위대한 예술가에게도, 그리고 고도로 창의적인 건축가들의 독립적인 연구에서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됩니다. 심지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에서도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임 기간 전쟁, 스캔들 등과 같은 변수를 제외했을 때 단 하나의 특성이 일관되게 대통령의 위대함과 일치했어요. 그 특성은 대통령이 야심적이거나 강압적이거나 혹은 친근하거나 권모술수에 능하거나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매력적이거나 위트가 넘치거나 차분하거나 세련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대통령을 구별하는 요소는 바로 지적 호기심과 개방성이었어요. 그들은 폭넓은 주제로 독서를 했으며 내치와 외교에 버금갈 정도로 생물학, 철학, 건축학, 그리고 음악 분야의 발전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견해에 귀를 기울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낡은 견해를 새롭게 고치는 데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들은 직업 정치인이었지만 자기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과학자 같은 태도와 접근법으로 풀곤 했죠.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깃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말씀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맨 먼저 지적인 겸손함에서부터, 즉 자기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과학적 사고는 자부심보다는 겸손함을, 확신보다는 의심을, 관심 끄는보다는 호기심을 소중하게 여기죠. 우리가 과학자 모드에서 벗어날 때 다시 생각하기 사이클은 무너지고 과도한 확신 사이클이 작동합니다. 만일 우리가 슬파를 한다면 자기 지식 안에 있는 어떤 간극, 틈새를 보지 못한 채 이미 진리를 발견했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부심은 의심이 아니라 확신을 낳는데, 확신은 우리를 검사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확정 편향과 소망 편향에 사로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정치인이 되어서 자기 지역구민, 즉 좋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부모나 직장 상사 혹은 그부들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것들은 무시하거나 치워버리죠. 이렇게 해서 자기 의견이 옳음을 확인받고 나면 우리는 한층 더 오만해집니다. 많은 사람은 자신을 놀라게 하는 어떤 논문을 접하면 그 논문의 실험 설계 방식이나 통계 분석에서 오류를 찾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벨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네만은 하루는 저자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85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자기에게 당신이 틀렸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대요. 그렇지만 아무튼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면 진정으로 기쁘다고 말했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는 예전보다 덜 틀리게 되었음을, 즉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하나 더 알았음을 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카르만이 말한 것처럼 틀렸음을 깨닫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배웠다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죠. 카르만은 전도사처럼 설파를 하거나 검사처럼 조목조목 따져서 비판을 하거나 정치 활동을 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는 오로지 진리를 찾는 데만 매진하는 과학자이죠. 그래서 저자 애덤 그랜트는 어떻게 하면 그런 태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느냐고 카르만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러자 그는 자기가 가진 믿음들이 자기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가진 생각에 애착을 가지는 것은 그저 일시적일 뿐입니다. 내가 가진 생각이라고 해서 그 생각을 무조건 사랑하는 일은 없거든요. 애착, 바로 이것이 자기 의견이 오류가 있을 때도 인식 못하도록 막고, 나아가 그 의견에 대해 다시 생각하기를 못하게 막습니다. 자기가 틀렸을 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려면 분리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분리가 매우 유용한데요. 하나는 자신의 현재에서 자신의 과거를 분리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의견에서 자기 정체성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가진 믿음과 사상, 그리고 이념이라는 잣대로 자기 자신을 규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세상이 바뀌고 지식이 발전할 때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것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정체성은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규정됩니다. 우리의 가치관, 즉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 인생의 핵심 원리입니다. 우리는 그 원리들을 발전시켜 나갈 최상의 방법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열어둘 수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의사,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주는 것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교사, 그리고 주민의 안전과 정의 정진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는 경찰관을 당연히 원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으로 자신을 규정할 때 우리는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자신의 기존 관행을 수정, 보완하는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모든 생각을 믿지 않는 것은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택하여 사오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또 열왕기상 3절 9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따라서 우리는 터널 시야 탈출하기를 시도해야 합니다. 터널 시야라는 것은 터널 안에서 밝은 빛이 비추는 출구 외에 다른 것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는 현상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최상이라 생각했던 직업 경력 및 인생의 여러 계획을 다시 살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자기 삶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직업적인 경력에 국한되지 않는 문제이죠.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자신이 어디에서 살 것인지, 어떤 학교에 다닐 것인지, 어떤 사람과 결혼할 것인지, 아이는 몇이나 낳을 것인지 등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들은 우리에게 터널 시야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즉, 그 계획이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이외에 다른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조차도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인생 GPS를 단 하나의 목표에만 고정할 때 잘못된 목적지로 향하는 올바른 길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오류 없이 정확히 간다는 뜻이죠. 우리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정체성 유실 현상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폭넓은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특정한 자아의식에만 안주한 나머지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자아에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이죠. 20살에 자신의 경력 계획에 가장 확신을 가진 학생이 30살에 가장 크게 후회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마땅히 해야 하는 다시 생각하기를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고 마는 것은 그 학생들이 정치인처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이 유권자로부터 지지를 받고 싶듯이 그렇게 부모나 동료들로부터 지지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앞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학생들은 직업에 따르는 지위에 미혹된 나머지 그 어떤 성취를 이룬다 하더라도 즐거움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라면 잘못된 선택임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검사 모드에 빠져서 일반 기업에 취업하는 종류들을 자본주의의 영혼을 판다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세상을 구하겠다는 희망을 품고 비영리 조직에 몸을 던지는 경우입니다. 안타깝게도 학생들은 평생에 걸쳐서 전념할 직업에 대해서 그리고 계속 발전하는 자기 자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국 과도한 확신 사이클의 함정에 빠져서는 자기의 확신을 지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들만 자기 주변에 둘러세우죠. 하지만 이것은 결국 잘못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매듭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열려있는 체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자신이 가고 싶은 곳에 대한 혹은 자신이 되고 싶은 사람에 대한 온갖 낡은 이미지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선택권을 놓고 다시 생각하기를 시작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신이 날마다 하는 일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단호하게 결심하고 수행하던 것들을 다시 곰곰이 살펴보고 현재 내리는 의사결정에 의문을 가지며 호기심을 발동시켜 미래의 계획을 다시 상상하는 데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우리를 낯익은 환경과 과거의 자아의 족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이렇게 해방될 때 우리는 기존의 지식과 의견을 수정, 보완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죠. 다시 생각하기는 한층 더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다시 생각하기는 다른 가능성을 열기 위한 계기이며 우리가 가능성을 확신하게 되는 근거이고 그 가능성을 실현하는 밑거름이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